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학생보안팀 아이스홀의 웹해킹 강의를 맡고 있는 19학번 김현수입니다. 이번 웹해킹 2주차의 주제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줄여서 XSS라고 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오늘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XSS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 XSS가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각각 리플렉티드, 스토어디드, 돈베이스드라고 합니다. 이 세 개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예시를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을 방어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이 방법들 중에 필터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이번 XSS 강의를 듣기 전에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알아보고 오셔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웹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그 구조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슬라이드에서 오늘 언급할 XSS 공격을 위해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갈 건데 앞으로 웹해킹 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다들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HTML은 웹페이지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면 거기에 제목이 있을 거고, 글 내용도 있을 거고, 이미지, 비디오, 뭐 광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웹페이지의 내용물들을 잘 정리해서 웹페이지의 구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마크업 언어를 HTM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HTML은 구조를 표현하는 데 특화된 마크업 언어이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는 웹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초적인 기능만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가 원하는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HTML과 브라우저를 조작해 웹페이지와 사용자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ML에 대해 깊게는 안 다룰 거고 HTML의 기본 뼈대인 이 엘레멘트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은 이렇게 생긴 엘레멘트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꺽쇠로 묶인 걸 태그라고 하는데 이렇게 꺽쇠 하나로 시작하는 것을 스타트 태그, 이렇게 꺽쇠 뒤에 슬래시가 오는 걸 엔드 태그라고 합니다. 이제 이 태그 안에는 여기에 나온 P처럼 요소명이 들어갑니다. 이 P라는 요소명은 그 하나의 문단을 의미하는 요소명입니다. 네, 이것 말고도 뭐 여기 img라 적혀 있으면 이미지를 나타내는 엘리멘트이다. 뭐 타이틀이라 적혀 있으면 제목을 의미하는 엘리멘트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여러 요소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태그에는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도 들어갑니다. 이 어트리뷰트에는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클래스가 fu이다. 이런 거 말고도 뭐 id, 뭐 name 이런 식으로 해당 태그가 갖고 있는 여러 속성들을 이 부분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로 감싸진 공간에는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이 컨텐츠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텍스트가 올 수 있고요. 뭐 다른 엘레멘트,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태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C나 파이썬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 자료에서 언급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나 API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PPT에 넣어 놓은 링크에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웹페이지의 동작을 결정한다 했는데 아래처럼 이 HTML의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HTML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레멘트의 컨텐츠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는 방식을 인라인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 말고도 이글 보이는 것처럼 src 속성에 자바스크립트의 주소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아래처럼 src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주소를 넣어 놓으면 브라우저가 해당 엘레멘트,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태그를 해석하면서 이 src에 적힌 주소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받고 이를 웹페이지에 적용을 시킵니다.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웹페이지의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힌 test.html 이 내용물을 적고 실행을 시키면 웹브라우저로 이 HTML 문서를 그려서 볼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0의 클릭이라는 문단과 함께 클릭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div라는 태그 안에 스팟이라는 태그로 0과 회 클릭을 넣어놨고 그리고 버튼 태그로 이 클릭이란 버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 위에 있는 이 스크립트 태그가 없었다면 이 클릭 버튼을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래처럼 test.js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적혀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일반 도커먼트 API,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도커먼트 API를 이용해 그 넘버라는 아이디를 가진 얘와 클릭 버튼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얘를 읽어와서 이 넘버와 클릭 버튼이라는 변수에다가 참조를 시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릭 버튼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엘리멘트에다가 그 요소에다가 이 add event listener라는 메소드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클릭을 했을 때 그 넘버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었던 요소의 컨텐츠를 1씩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요 0 부분의 숫자를 1씩 증가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짭니다. 그 다음에 이를 여기처럼 이 헤더 부분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넣고 src에다가 이 test.js의 주소를 넣어준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 어싱크인데 얘는 그냥 요 문서가 전부 다 다운로드가 된 이후에 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원래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아무튼 요 화면이 다 그려진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어서 이제 얘를 클릭하면 요 숫자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추가한 이후에는 이 클릭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1씩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정상적인 웹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자가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놓은 건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HTML에 스크립트 태그 안에 적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브라우저가 무조건 실행하는 방식에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자, 이 예시를 봅시다. 해커가 모종의 방법으로 test.html 파일에 그 evil.js라는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여기 이렇게 삽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브라우저는 일반적으로 이 스크립트 태그가 서버에서 의도해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서버의 취약점 때문에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포함돼서 온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evil.js 코드에서는 요 에러라는 경고창을 계속 출력하게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걸 실행을 하면 아까 그 원래 사이트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하고 이 에러라는 경고창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버가 보내는 리스폰스에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되어서 전송되는 취약점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는 위처럼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인 리퀘스트를 보내고 서버가 정상적인 리스폰스를 보내서 원래는 이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만 실행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안정한 경우인데 누군가 만약 모종의 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버가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리스폰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도록 만든다면 이제 피해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또 서버가 원하지 않는 그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컴퓨터에는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는 영향을 못 주는데요. 그래서 악성 스크립트라고 해도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탈취하거나 이 파일을 삭제하는 것 같은 건 불가능하지만 이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저장된 쿠키를 탈취해 간다든지 뭐 이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글을 삭제하거나 뭐 웹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악성 스크립트는 충분히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작된 페이지를 만들어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발생하는 악성 스크립트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 그 경고를 내보내는 함수라고 했었죠. 이 document.cookie는 이 현재 브라우저에 저장된 쿠키를 출력하는 변수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 크롬에서 경고창으로 이 사용자의 쿠키의 내용이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페이지를 변조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해커에게 뭐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저장된 쿠키라든지 또는 이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전송하도록 악성 스크립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location.href가 이 여기 뒤에 적힌 그러니까 이렇게 할당이 되는 주소로 웹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API인데 이렇게 현재 홈페이지의 쿠키 값을 요 공격자의 서버에 파라미터로 넣어서 전송을 시키게 한다면 해커는 요 쿠키 값을 읽어서 그 원래 피해자가 접속하려 했던 사이트와 피해자인 척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거 밑에는 이제 공격자의 서버 입장에서 본 건데요. 이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된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접속을 하면 이런 식으로 쿠키가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자는 그걸 확인하고 그 쿠키 값을 이용해서 뭐 세션 탈출하든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악성 스크립트 예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는 따로 더 언급하진 않겠고요.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은 피해자에게 악성 스크립트를 전송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리플렉티드 방식, 스토어드 방식, 돈베이스드 방식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플렉티드 방식입니다. 이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값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반사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줄 때 가능한 공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 해커가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지는 리퀘스트 URL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그 URL에 악성 스크립트를 포함을 시킨 다음 이걸 피싱 메일이나 메시지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걸 본 피해자가 해당 URL로 접속을 하면 해당 서버에서는 그 URL에 포함되어 있는 악성 스크립트를 그대로 반사해서 피해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브라우저에서 그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그래서 다음에서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검색 엔진에 뭐 아이스월을 검색을 한다면 아이스월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이런 식의 문자열을 보여주죠. 예, 이게 아이스월 문자열이 여기 리퀘스트의 키 파라미터에 포함되어서 서버에 보내지면 이제 서버에서 이 부분에 이 키 파라미터의 내용을 넣어서 그대로 반사해서 보내주는 방식일 겁니다. 예, 보통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검색을 구현할 때 그 HTTP의 get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스월을 검색하면 뭐 URL에 이런 식으로 키 파라미터로 아이스월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 크래커가 아래와 같이 이 키 파라미터 부분에 이런 악성 스크립트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태그로 남긴 악성 스크립트를 적어 놓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는 이 아이스월이 들어가야 했던 부분에 이 스크립트 태그를 적어서 리스폰스를 보내주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스크립트 태그가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이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를 보낼 때는 얘가 그 하나의 태그로 인식이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꼭새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브라우저가 읽고 실행을 해서 악성 스크립트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커가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URL을 피해자에게 보내요. 그럼 이제 이 피해자는 이 URL을 이용해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그럼 서버에서는 이 악성 스크립트 부분을 리스폰스에 포함을 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 리스폰스에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그 파일에 있는 스크립트를 전부 다 실행을 하다가 이제 악성 스크립트도 작동이 돼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경로로 피해자에게 악성 스크립트를 전송하는 방식을 리플렉티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리플렉티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의 좀 더 코드적인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예, 이제 요 PHP로 작성된 코드인데 아마 다들 PHP 모르실 거예요. 예,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이게 대충 어떤 의미냐면 요 헤더는 일단 안 배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array key exist 이게 그 뭐냐면 요 get이 지금 요게 서버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버에서 리퀘스트 받았을 텐데 이 get 메소드로 받은 리퀘스트에 그러니까 리퀘스트에 name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리퀘스트에 name이라는 게 들어왔고 또 그 name의 값이 null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name이 제대로 들어왔다면 이제 그 파라미터 name의 내용을 그대로 그 뭐야 보내주는 리스폰스 HTML 부분 삽입을 해라 이런 의미의 코드죠. 예. 이제 아까 그 사이트가 그 저희 브라우저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스월이를 입력을 하고 서밋을 누르면 아까 코드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스월 이 부분에 그래서 요거 URL을 보면 name.ice월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실제로 출력도 이런 식으로 아이스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삽입이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그 name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document.cookie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해 본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요 웹사이트에서는 요 스크립트 내용을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쿠키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예, 앞서 리플렉티드 방식에 대한 예시를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은 스토어드 방식입니다. 예, 이거는 서버가 그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값, 그러니까 리퀘스트에 적힌 값들을 검증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또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그대로 보내주는 경우에 가능한 공격법입니다. 즉, 악성 스크립트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 리플렉티드 방식의 경우에는 악성 스크립트가 URL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 스토어드 방식의 경우에는 그 악성 스크립트가 이 서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서버에 저장해 놓는 뭐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뭐 홈쇼핑 댓글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종류의 취약점입니다. 예, 해커가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된 글을 게시한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해당 글을 클릭을 해서 방문을 한다면 이제 그 악성 스크립트가 다운로드가 되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취약점입니다. 예, 아까 말했던 그 게시판 예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커가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글을 게시를 해서 서버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요 글의 URL에다 이 점점점 해놨는데 뭐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 같은 거 보면 꼭 이 피해자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어떻게 뭔가 특정 경로로 URL을 봐가지고 그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글의 URL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보게 된 URL로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그럼 이제 서버에서 그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악성 스크립트를 꺼내 와가지고 이제 그 리스폰스에다 포함을 시켜서 보내주겠죠. 그럼 이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르고 악성 스크립트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스토어드 방식 예시인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단순한 형태의 방명록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 네임 부분에 아이스월이를 입력을 하고 여기 메시지 부분에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뭐 사인 게스트 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서버에 저장이 된 다음에 보여지는 방식으로 방명록에 구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이 HTML 내용을 본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까 입력했던 아이스월과 헬로 월드가 HTML 안에 삽입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그러니까 악성 스크립트를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헬로 월드 메시지가 들어갔던 부분에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스토어홀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돔베이스드 방식입니다. 이건 좀 특이한 건데 앞에 두 방식의 XSS는 서버 측의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결국 리플렉티드는 서버에서 값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그대로 사용자의 입력값을 반사해주니 가능한 방법이고 스토어드 방식은 서버에서 값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을 했다가 사용자에게 보내주니까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돔 베이스드 방식은 서버와는 상관이 없고 클라이언트의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있는 취약점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서버와는 상관없이 이 공격자가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URL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이 피해자가 이 URL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예, 이 돔베이스드 방식에서는 이 서버의 취약점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클라이언트의 취약점만 중요한데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이 서버는 이런 악성 스크립트가 이 피해자에게 전송됐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기 예시처럼 HTML에는 이렇게 선택하는 창을 여는 셀렉트 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제 돔베이스드 방식의 공격이 가능한 HTML 코드입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셀렉트 태그가 있는 그 창인데요. 여기처럼 뭐 여기 셀렉트 태그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스크립트 태그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document.location.href.index5라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이 주소창에 떠 있는 URL 주소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 index5라는 게 그 주소창에 있는 그 URL에서 index5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거기서 찾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파이썬의 find 함수와 비슷한 건데 이제 그 URL에 디폴트라는 파라미터가 이게 있다면 이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요게 요 문자란에 없다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디폴트라는 파라미터가 있다면 이제 요 랭귀지라는 변수에다가
요 서버 스트링이 문자를 자르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요 디폴트 파라미터가 있다면 그 디폴트 파라미터의 내용을 요 랭이라는 변수에도 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큐먼트 라이트가 요 스크립트의 실행에서 일종의 출력 같은 건데 프린트 같은 건데 이 출력의 대상이 요 셀렉트 태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요 스크립트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document.write로 요 아까 봤던 요 우리가 이 디폴트 파라미터 내용을 그대로 HTML에 출력을 해줘요. 뭔가 비슷하죠 아까 경우하고. 아까는 요 HTML 안에다가 악성 스크립트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력하는 주체가 서버였는데 이번에는 요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그 요 HTML 안에다가 뭔가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요 디폴트 파라미터에다가 아까처럼 스크립트 태그를 넣으면 여기 부분에서 실행이 되겠죠. 예,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URL에 이 디폴트라는 파라미터의 값이 랭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랭 값은 이 HTML에 그대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로드가 아까 그 사용자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이 페이로드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을 한다면 그 요 페이로드 부분에 이렇게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이 돼서 얘가 스크립트 태그로 인식이 돼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예시에서 이런 식으로 디폴트 파라미터에다가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 내부에 스크립트가 삽입이 돼서 경고창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돔 베이스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공격법뿐만이 아니라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방어 기법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TP only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컨텐츠 시큐리티 팔러시를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줄여서 CSP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필터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쿠키, 그러니까 여러분의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쿠키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document.cookie라는 API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켜고 거기에 document.cookie를 입력을 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접속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의 쿠키가 문자열로 출력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document.cookie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할 때 다큐먼트.cookie의 내용물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뭐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 HTTP only라는 속성이 설정된 상태로 그 선언된 쿠키는 이 document.cookie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금 웹사이트에 쿠키가 10개가 있고 거기서 HTTP only로 선언된 쿠키가 2개라 치면 이제 거기서 이 2개는 제외하고 8개만 이 document.cookie로 출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사이트 같은 걸 개발을 할 때 세션 키, 그러니까 세션을 유지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쿠키 값 이런 거 같이 중요한 쿠키는 반드시 HTTP only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받았을 때 이런 민감한 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HTTP only는 그러니까 이 속성을 설정하는 것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 그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방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HTTP only가 설정된 쿠키 값의 경우에는 요 아까 인덱스 오브가 파인드 함수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 document.cookie에 요게 그러니까 요 쿠키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특정 쿠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HTTP only 속성입니다. 예, 다음은 컨텐츠 시큐리티 팔러시, 그러니까 CSP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예, 이제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스크립트.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요 웹사이트가 그 개발자가 의도한 스크립트와 그리고 그 여기에 삽입된 악성 스크립트를 그러니까 둘을 구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했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그렇다면 이제 그 둘을 구분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요 CSP인데 설명을 하자면 어, 지금 요 웹사이트에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이 발생해가지고 여기 빨간색 부분으로 그 아래 요소 그러니까 요
태그가 삽입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그 웹브라우저로 이 웹 페이지를 보는 사용자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브라우저는 요 스크립트 태그 내용을 그대로 실행을 해서 요 c.com에 있는 이 xss.js 파일을 가져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커한테 정보 보내주는 이런 식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CSP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받아서 여기 이 빨간색 부분에 이 스크립트가 폼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요게 이 스크립트 다시 src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스크립트를 다운받는 주소에 도메인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셀프라 돼 있으니까 요 웹페이지는 a.com에서 지금 그 뭐야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a.com을 도메인으로 갖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가져오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c.com, 그러니까 이 공격자의 서버에 있는 그 xss.js 파일은 도메인이 다르니까 가져오지 않고 그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CSP라는 방어 기법은 허용 목록에 있는 출처를 갖는 스크립트만 실행시키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CSP 구문을 보면 이 구문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이런 식으로 같은 도메인을 갖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메인을 갖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모두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인라인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HTML 문서 안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태그로 묶여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실행도 차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 인라인 자바스크립트가 차단이 된다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방식, 그러니까 리플렉트라든지 스토어드 방식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스크립트 삽입 방법 말고도 그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좀 위험한 함수들이 있어요. 이 함수들의 그 파라미터로 사용자 입력이 들어갈 때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런 위험한 함수들의 실행도 모두 차단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CSP, 그러니까 이 CSP라는 방어 기법을 그 상황에 맞게 잘 사용을 하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그 CSP 방식도 좀 문제라기보다는 좀 단점 같은 게 있는데, 일단 그 CSP가 좀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그 옛날 브라우저,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에서는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는 공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취약점 자체가 그 사용자의 입력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서버에서 사용하실 때 발생을 하는 취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의 입력을 검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꼭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자체를 보지 않더라도. 예, 그래서 예, 일단 필터링은 거의 무조건 필수예요. 그 항상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좀 안 하면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든지 뭐 다른 보안 취약점이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웹사이트 같은 거 개발을 할 때 뭐 필터링을 한다 치면 요 HTTP 헤더라든지 뭐 바디라든지 뭐 파라미터 등 이 리퀘스트에 포함된 모든 값들을 검증해야 됩니다. 이 파라미터만 검증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HTTP 헤더도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리퀘스트에 적힌 값은 그 클라이언트가 언제든지 변조해서 보낸 값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필터링을 이런 리퀘스트에 전체에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인데, 예, 아무튼 이 필터링 기법들을 좀 더 소개를 하자면, 예, 일단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사.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뭐 웹페이지에 몇 번째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래서 요 페이지에다가 는 1 이런 식으로 뭐 1, 2, 3, 4 넣어가지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안 한다면 뭐 여기 1 부분에 뭐 이상한 걸 넣으면 뭐 취약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페이지 부분에 정수만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숫자가 있다면 오류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수만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필터링을 한다면 페이지라는 파라미터에 한해서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으로는 입력값 치환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에서 그 텍스트 부분에 이런 식으로 HTML 태그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게 뭐예요? 요 꼭새라든지 뭐
요런 슬래시 같은 거를 그대로 출력을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HTML은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HTML entity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HTML에 요 %gt 세미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 HTML이 HTTP로 보내질 때는 얘로 보내지고 브라우저에서도 얘로 보지만 이제 사용자에게 그려질 때는 요런 꺽쇠로 보이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어 얘는 태그가 아니잖아요. 그 태그에 사용되는 그 꺽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는 그 HTML 문서를 파싱을 할 때 그 얘를 스크립트 태그라고 보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 HTML 엔티티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입력권 취한을 하지 않았다면, 요 스크립트 태그가 그대로 삽입이 돼서 그 브라우저의 HTML 파서가 얘를 스크립트 태그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 alert 함수가 실행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HTML 엔티티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요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면 그 브라우저는 그냥 얘 보고 아 이런 문자열이구나 라고 알아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필터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다음은 문자열 필터링인데 이거는 일단 직접 필터링을 구현을 하거나 또는 웹 방화벽을 이용해서 위험한 문자들이 브라우저로 보내지는 것을 막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태그를 막아버린다면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하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요 태그를 서버에다 보내고 이제 서버에서 그 태그를 그대로 다시 보내줘야 이 공격이 성립을 하는 건데 요 스크립트 태그를 보냈을 때 서버에서 아 얘는 위험한 문자다 해서 지워버린다면 이제 얘를 이용하는 공격 불가능한 거죠. 뭐 이것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다큐멘트적 쿠키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예 따옴표를 없애버려서 뭐 문자열 입력을 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좀 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필터링 설명을 하면서 그 서버에서 직접 구현을 한다 했잖아요. 그건 말고 그 브라우저에다가 그러니까 브라우저에다가 지금 내 사이트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가 직접 필터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리스폰스 헤더에 이런 헤더가 포함이 되면 그게 작동을 하는 건데요. 예, 제가 아까 그 CSP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있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CSP를 잘만 사용한다면 이 XS 공격을 다 막을 수 있는데 이 구형 브라우저는 이게 없어서 좀 취약하니까 서버 내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한 이후에 요거 헤더를 포함해서 보낸다면 좋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 방식은 좀 단점이 많은 것 같죠? 왜냐면 이게 일단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삭제가 되었어요. 왜냐면 이게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다들 삭제를 했고 오류도 많아서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에 들어가면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필터링 기능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 기능을 해제해 놨다면 이제 공격이 그대로 노출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클라이언트에 필터링 코드가 포함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서버에다가 필터링 코드를 적는다면 이제 해커는 그 코드를 못 보죠. 그래서 지금 서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거를 우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에 코드가 적혀 있다면 인터넷 브라우저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필터링 로직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회법을 찾기가 좀 쉬워져요. 그 코드를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헤더는 단점이 많아서 사용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개발을 할 때 꼭 사용자 입력값을 필터링 해야 된다. 예, 이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필터링 자체가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막는데 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몇 가지 유명한 필터링 방법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거를 또 어떻게 사람들이 우회를 했는지 이런 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필터링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부분을 지운다든지 뭐 특정 부분 치환을 한다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데 결국 이 필터링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예상 못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면 우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불가능한 경우도 많겠지만 뭐 언젠가는 그게 취약점이 찾아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사람이 만든 필터링은 우회가 가능한데 뭐 구글링을 통해 검색을 하다 보면
좀 유명한 필터링 우회법들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좀 재미로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여기 밑에 적어놨고요. 이제 여기서 좀 되게 유명한 근데 유명한데 좀 안 막힌 데도 좀 있는 그런 취약점들을 소개를 드리자면 예, 이제 아까 설명했던 스크립트 태그가 필터링 되는 경우를 우회하는 방법을 보자면 일단 HTML에서는 이 요소명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입력을 해도 얘는 스크립트 태그라고 정상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자가 필터링을 할 때 이런 대소문자를 고려하지 않고 필터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넣어서 XSS 공격을 한다면 뚫리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태그라든지 그 HTML에 되게 태그들이 많은데 그 태그들 중에서 이 src 속성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넣었을 때 이 뒤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태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뭐 이미지 태그를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럴 경우에 다른 태그 찾아서도 시험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뚫리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걸로 요 필터링을 뚫은 거고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유명한 건데 요 이미지 태그의 경우 여기 src 부분에 그 사진 이미지 주소가 나오는데 요거 로딩하는데 실패를 하면 오네로라는 속성 뒤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 src의 이미지 로딩에 실패하면 이 오네로에 있는 이미지를 다시 불러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요 스크립트 태그가 필터링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 그 사용자의 입력이 삽입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 뭐 가끔씩 몇몇 사이트들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 물음표 부분에다가 뭐 이렇게 생긴 걸 넣는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 파일을 브라우저가 받고 이제 실행을 할 텐데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서가 location.href는 문자열이 열렸네. 이렇게 쭉 읽다가 문자열이 닫혔네. 그 다음에 뭐 세미콜론이네. 여기 뒤에는 또 다른 코드가 나오겠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alert라는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여기까지가 문자열이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문자열 안에 삽입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용자가 입력한 요 뭐야 나음표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 파서는 여기까지가 문자열이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코드는 정상적인 코드니까 이제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악성 스크립트인데 그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있는 나머지 다운표는 이렇게 주석을 없애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좀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경우긴 한데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 사용자 입력이 그대로 삽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이 문자열을 닫아가지고 그 코드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필터링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게 문자열이고 여기 뒤에 있는 게그 알렐트라는 함수의 출력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뭐 여기 쉼표 그러니까 요 세미콜론이 막혔을 때 여기 사이에 쉼표를 넣는다든지 뭐 앰퍼센트 두 개 그러니까 엔드 연산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빼기 연산을 넣는다든지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신기한 게 이 문자열 빼기 뭔가는 되는데 문자열 더하기 뭔가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신기한 점들을 이용해서 이 뒤에 있는 코드를 강제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요거는 되게 특이한 경우긴 한데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알럴트라든지 이발 등의 네이티브 펑션의 호출을 필터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이게 좀 어떤 경우냐면 이 알럴트라는 함수 자체는 뭐 실제로 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함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이 성공했는지 확인할 때 사용되는 거니까 그 해커가 성공했는지조차 확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거를 필터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경우에서 중요한 거는 그 함수 호출 자체를 필터링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만약 필터링을 한다면 뭐 알럴트 뒤에
뭐 이런 식으로 괄호 여는 게 나오면 필터링 해라 이런 식으로 짤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좀 신기한 게 그 변수에다가 함수도 그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함수를 7객체로 취급한다 이러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발 F는 뭐 얼럴트를 한다면 이제부터 F는 얼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나는 분명히 필터링을 얼럴트 이 괄호 열기 이걸 필터링 했는데 얘는 얼럴트 괄호 열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필터링을 할 때. 예, 이런 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문제가. 예, 그리고 또 이 자바스크립트는 또 특징한 게 함수 호출을 할 때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백코트를 이용해서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예 괄호를 필터링했다 쳤도 이상하게 이 백코트 자체는 안 알려진 경우도 있어서 이거를 안 막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요즘 좀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런 필터링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뚫기 힘들 텐데 뭐 좀 옛날 사이트 같은 곳에서는 이런 취약점도 있을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되게 많은 경우인데 이 다큐먼트.쿠키 등의 문자열 자체를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 이거는 좀 되게 생각하기 쉬운 방법이죠. 이 다큐먼트.쿠키 자체를 필터링 해버리면 이제 뭐 쿠키로 값을 못 가져올 거고 뭐 이발 함수 자체를 필터링 해버리면 이제 이발 함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이발 함수를 이용한 크로스 사이트 공격은 불가능할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또 뭐 이상한 짓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문자열 더하기를 하면 되죠. 그렇다면 이 문자열을 더하면 걔는 다큐멘트적 쿠키가 되겠죠, 이제. 근데 이제 얘만 보고는 얘들 합쳐져가지고 뭐가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필터링 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자열 더하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게 베이스 64라는 걸로 인코딩을 한 건데 예, 이제 여기에 다큐멘트적 쿠키 적혀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필터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방식인데 이렇게 36지법을 이용하면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36지법 숫자를 36지법을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투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버리면 이게 다큐멘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아예 다큐멘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특정 키워드를 다 막혀 있을 때 36지법 같은 걸 이용하면 재미있을 수 있겠다. 이래서 넣어놨습니다. 이 필터링 방법. 예, 그 다음은 특수 문자를 필터링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다큐먼트적 쿠키에서 요 점을 필터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요 점을 필터링할 경우에는 요 이 자바스크립트 특징인데 요 점 B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아마 배열 써보셨을 건데 이렇게 배열에 접근하듯이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예, 그래서 이 다큐먼트적 쿠키는 다큐먼트 대괄호 안에 쿠키 문자를 넣은 것과 같습니다. 얘 둘이 똑같은 의미예요. 예. 그리고 또 뭐 특수 문자로 뭐 이런 괄호 같은 걸 막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요 헥스 아스키 스트링이라고 이런 식으로 백코트 그러니까 백코트를 막으면 이 방식을 못 사용하긴 하는데 좀 만만한 경우가 많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백코트 안에다가 그 뭐야 헥스 값을 넣으면 걔가 아스키로 바뀌어서 나와요 스트링으로 하면 예,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필터링 방법의 우회법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예 이제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설명도 좀 했고 그리고 앞에서 필터링 우회법도 몇 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뭐 간단한 이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가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관련으로 그 간단한 웹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예, 문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문제 내부에 그 작은 웹브라우저가 생기고 이제 요 브라우저 내에서 이 알럴트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1번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리플렉티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문제를 보시면 거기 입력하는 데가 있을 텐데 그 입력하는 데에다가 요 스크립트 태그와
이 alert 함수를 넣은 다음에 이 서치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웹서버에 쿼리가 가서 이제 리플렉티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의해서 요 악성 스크립트, 그러니까 요 alert 함수를 실행한 악성 스크립트가 여러분이 이 작은 웹브라우저에서 보고 있는 HTML 파일 안에 삽입이 돼서 이 작은 웹브라우저 안에서 경고창에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이 문제에서 경고창에 출력이 되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입력하고 서치 버튼을 누르면 문제가 풀려요. 예,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에서 몇 가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면 어드밴스드 투 넥스트 레벨 버튼을 눌러서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앞선 웹페이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 4개가 나와요. 근데 5번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내용이 아니어서 요 1번, 2번, 3번, 4번 요 문제들을 다 푸신 다음에 이거 문제를 다 풀면 5번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웹사이트에. 그래서 그 5번 문제 스크린샷을 요 포맷을 메일의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스월 공식 계정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2주차 웹패킹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